아무도 처음에는 윤서연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저 운이 좋은 아이가 태어났다고 생각했다. 얼굴이 곱다는 것은 조선에서 흔한 축복 중 하나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깨닫게 된다. 그 아이의 얼굴은 축복의 범주를 벗어나 있었고 그 순간부터 윤서연의 인생은 이미 그녀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는 사실을. 윤서연은 북촌 윤씨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났다. 아버지 윤경원은 벼슬길에서 크게 튀지 않는 인물이었지만 조정 안에서는 눈치가 빠른 사람으로 통했다. 그는 권력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았고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다. 윤서연이 태어난 날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음에도 잔치도 술도 없었다. 산파는 아이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주변에서 재촉하자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아이는 오래 숨겨야 할 얼굴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안이 얼어붙었다. 누군가 웃어넘기려 했지만 윤경원은 웃지 않았다. 그는 산파의 손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돈을 쥐어주며 오늘 본 것과 들은 것을 모두 잊으라고 말했다. 그날 이후 윤서연은 담장 안에서 자랐다. 또래 교수들이 서당에 다니고 이웃 잔치에 얼굴을 내밀 때 그녀는 창호지 너머로만 세상을 보았다. 윤경원은 딸이 바깥바람을 쐴 때마다 하인을 2명씩 붙였고 해가 지기 전 반드시 집으로 들였다. 사람들은 수군댔다. 딸을 귀하게 키우는구나. 아니다, 저 집은 뭔가 숨기는 게 있다. 윤서연이 13살이 되던 해 결국 소문은 터져나왔다. 서당 훈장이 담장 너머로 윤서연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사람 얼굴이 저렇게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나는 오늘 처음 알았다. 그날 이후 윤서연의 이름은 얼굴보다 먼저 한양을 돌아다녔다. 실제로 본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사람들은 서로에게서 이야기를 덧붙였다. 눈을 마주치면 심장이 빨라졌다느니, 잠자리에 누워도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느니. 윤서연은 점점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가 되어갔다. 그리고 15이 되던 해 윤경원의 회갑 잔치가 열렸다. 그는 끝까지 잔치를 미루려 했으나 이 정도 나이까지 딸을 숨기는 것은 오히려 의심을 부른다는 주변의 말에 결국 허락했다고 전해진다. 잔치 날 북촌의 양반들이 모였고 교수들은 가림막 뒤에서 차를 따랐다. 그날따라 바람이 거셌다. 누군가는 일부러 창을 열었다고도 말한다. 가림막이 들리는 데에는 정말 잠깐이면 충분했다. 윤서연의 얼굴이 드러난 순간 자리에 있던 몇몇은 말을 잃었다. 젊은 관리 하나는 잔치가 끝난 뒤 술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그날 여인을 본 게 아니라 금기를 본 것 같았다. 그 말은 농담처럼 퍼졌지만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윤씨 집 대문 앞에는 중개인이 섰다. 첫 혼담은 조건이 너무 좋았다. 윤경원은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럴 수 없는 아이입니다. 중개인이 이유를 묻자 그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말했다. 알면 당신도 돌아서게 될 겁니다. 그날 이후 혼담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모두 같은 시점에서 사라졌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그만하라고 말한 것처럼. 이 무렵부터 소문은 더 자극적으로 변했다. 이미 몸을 망쳤다는 말, 젊은 시절 남자를 죽였다는 말, 왕실과 얽힌 비밀이 있다는 말까지 돌았다. 윤서연은 그 모든 말을 들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부정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으로 받아들였다. 침묵은 언제나 가장 강한 소문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이름이 궁궐 안으로 들어간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다. 연애 자리에서 대신 하나가 말했다고 전해진다. 전하, 윤씨집 교수의 혼담이 이상하옵니다. 왕은 잠시 생각하다 물었다. 그 얼굴이 그리 대단한가? 며칠 뒤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왕은 결과를 보고받고도 단 한 번도 윤서연의 이름을 다시 부르지 않았다. 그날 이후 아무도 그녀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윤서연은 그때 깨달았다고 한다. 자신의 얼굴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이 사람들을 물러서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선택했다. 아무와도 혼인하지 않겠다고. 그 선택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조선에서 여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자유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부터 윤서연의 집 주변에는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낮에는 지나가는 행인처럼, 밤에는 담장 너머 그림자처럼 머물렀다. 하인들은 이유 없이 불려나가 질문을 받았고 어떤 이는 그날 이후 다시 보이지 않았다. 윤경원은 그런 일들을 알고도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자신이 더 깊은 곳으로 끌려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라진 하인의 이야기가 다시 떠오른 것도 이때였다. 박도겸이라는 이름은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려졌지만 사람들은 밤이 깊어지면 그 이름을 속삭였다. 그날 밤 윤씨 집안에서 들렸다는 고성, 깨진 항아리 소리, 그리고 새벽녘에 들려온 말 한마디. 문을 잠가라. 누가 말했는지는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그날 이후 박도겸은 이 세상에 없던 사람처럼 기록에서 사라졌다. 호적에서도, 품산장부에서도, 심지어 하인들의 기억에서도 점점 지워졌다. 사람들은 그가 도망쳤다고 했고 누군가는 죽었다고 했지만 어느 쪽도 증명되지 않았다. 윤서연은 그날 밤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묻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했다. 등잔불이 꺼졌다 켜지던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아졌던 이유, 그리고 박도겸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체념이 있었다. 그날 이후 윤서연은 확신하게 되었다. 자신의 얼굴이 화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화가 완성된다는 것을. 혼담이 다시 들어왔을 때 이번에는 훨씬 노골적이었다. 중개인은 조건을 말하기도 전에 목소리를 낮췄다. 이번 집안은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거절하면 왜 거절했는지를 캐물을 겁니다. 윤경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되물었다. 그들이 원하는 게 혼인인가 아니면 확인인가? 중개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그날 밤 윤서연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분명히 말했다. 이번에도 받지 마세요. 윤경원은 고개를 들었다. 이유를 물어도 되겠느냐? 윤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혼인하면 그날 밤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윤경원은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딸이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 무렵 궁에서는 이상한 기류가 흘렀다. 윤서연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는 말과 함께 아무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마치 금기처럼 누군가 먼저 입을 열면 큰일이 날 것처럼 침묵이 이어졌다. 그러나 권력은 언제나 침묵을 오래 견디지 못한다. 어느 날 밤 윤씨 집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관복도 신분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하인들은 그를 보자마자 길을 열어주었다. 그는 방 안에 들어서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날 밤 규수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윤서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보았다고 말하면 당신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남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질문을 바꾸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윤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제 인생을 내놓았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그 남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정말로 더 이상 윤서연을 건드리는 이는 없었다. 세월은 흘렀다. 윤서연의 얼굴에 대한 소문은 점점 희미해졌지만 그녀의 이름에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공백이 붙어 다녔다. 사람들은 그 공백을 두려워했고 두려움은 자연스레 망각으로 이어졌다. 윤경원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는 조용했지만 눈에 띄지 않는 조문이 이어졌다. 아무도 애도를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다. 장례가 끝난 밤 윤서연은 홀로 남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울었다고 전해진다. 그 울음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후로도 오래 살았다. 사람들과 섞이지 않았고 세상에 이름을 남기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늘 같은 말이 남았다. 그 여인은 알아서는 안 될 것을 본 사람이다. 마침내 윤서연이 세상을 떠났을 때 기록은 다시 한번 짧아졌다. 그 규수는 끝내 혼인하지 않았다. 이 문장은 사실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거짓이었다. 그녀는 혼인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혼인을 허락받지 않은 진실을 세상에 숨겼기 때문이다. 어떤 야사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인다. 그 여인이 입을 열었다면 조선의 몇몇 이름은 오늘날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녀는 침묵했고 그 침묵은 수많은 사람을 살렸으며 동시에 그녀 자신을 역사에서 지워버렸다. 조선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여인.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을 알고도 끝내 말하지 않은 사람. 그날 밤의 이야기는 이상하게도 늘 같은 지점에서 끊긴다. 누군가 입을 열었다가도 마치 목에 가시가 걸린 사람처럼 말을 삼키고는 고개를 젓는다. 그래서 윤서연의 사건은 늘 그날 밤으로만 남았고 사람들은 그 공백을 제 마음대로 채우며 더 무서운 이야기로 만들었다. 하지만 윤씨 집안의 오래된 하인 하나가 술에 취해 흘렸다는 말이 있다. 그는 이미 늙었고 더 잃을 것이 없다는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고 전해진다. 그날 밤은 도망자 하나 잡는 밤이 아니었어. 도망치게 만든 밤이었지. 그 말의 뜻을 묻자 하인은 손을 내저었다. 묻지 마. 묻는 순간 내가 그 밤의 사람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각처럼 남은 정황은 있다. 윤서연이 14살 되던 해 윤씨 집에 낯선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
새벽에 담장 밖에서 잠깐 들린 호각 소리. 그리고 평소에는 닫아두던 안채의 작은 문이 그날만 열려 있었다는 말. 윤씨 집안은 원래도 조용했지만 그날 밤의 조용함은 달랐다. 그 조용함은 사람이 없는 집의 조용함이 아니라 사람들이 숨을 죽인 집의 조용함이었다. 윤서연은 그날 잠들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등잔불이 꺼질까봐 두려워 끝까지 심지를 지켜보았고 바깥에서 들리는 발소리를 하나하나 세고 있었다. 그녀는 소리를 들었고 냄새를 맡았고 무엇보다 공기의 결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가 문을 여는 방식이 달라졌고 하인들이 대답하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음 낮아졌다. 한밤중 누군가가 안채 마루를 밟았다. 조심스럽지 않은 발걸음이었다. 윤씨 집안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다. 윤서연은 이불을 붙잡은 채 숨을 참았다. 그때 아버지 윤경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는 내가 들어올 곳이 아니다. 낯선 목소리가 낮게 웃었다. 들어올 곳이 아니라면 왜 문이 열려 있습니까? 윤경원은 짧게 말했다. 문은 열렸지만 길은 닫혔다. 바로 그 다음 안채 뒤편에서 누군가가 헐떡이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윤서연은 창호지 너머로 그림자를 보았다고 한다. 한 사람이 아니었다. 둘 혹은 셋. 어깨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무언가가 넘어지고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가 낮게 외쳤다. 잡아. 그 외침과 동시에 윤서연은 또 하나의 소리를 들었다. 익숙한 소리였다. 그 집 하인들이 부엌에서 칼을 꺼낼 때 내는 소리, 칼이 나무에 스치는 소리였다. 그 순간 윤서연이 깨달은 것은 단순했다. 이건 혼담이 끊길 정도의 비밀이 아니라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밤이라는 것. 그리고 잠시 후 아주 가까운 곳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박도겸이었다고 전해진다. 그는 분명 울고 있었는데 울음이 아니라 분노처럼 들렸다. 아씨는 모르십니다. 아씨는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그 말은 이상했다. 도망치는 하인이 왜 규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가? 그 말은 누군가를 향한 변명 같기도 했고 누군가를 향한 마지막 경고 같기도 했다. 윤경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 입을 닫아라. 내가 살 길은 그거 하나다. 그 말이 끝나자 누군가가 입을 막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박도겸의 목소리가 끊겼다. 그 뒤로는 너무 조용했다. 기척이 움직이는 소리만 있었다. 누군가를 끌고 가는 소리, 마당 자갈이 눌리는 소리, 대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 새벽이 오기 전 윤서연은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이 사람에게 무릎을 꿇을 때의 소리였다. 나무마루 위에서 옷자락이 쓸리는 소리, 숨을 삼키는 소리. 그리고 낯선 목소리가 말했다. 규수는 봤습니까? 윤경원이 대답했다. 보지 않았다. 낯선 목소리가 다시 물었다. 정말입니까? 윤경원은 이번에는 말을 늦추지 않았다. 정말이다. 그때 낯선 목소리가 아주 작게 말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살릴 수 있겠군. 그 말이 끝나자 사람들이 움직였고 그 밤은 마치 없었던 일처럼 정리되었다. 다음날 아침 박도겸은 사라졌다. 그의 짐도 사라졌고 그가 쓰던 밥그릇도 사라졌고 그의 이름도 장부에서 사라졌다. 하인들은 서로의 눈을 피했고 윤경원은 그날부터 딸을 단 한 번도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다. 윤서연은 그날 이후로 달라졌다고 한다. 미모가 더해졌다는 말이 아니라 눈빛이 바뀌었다는 말이 남아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눈빛에는 늘 알고 있다는 기색이 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그 눈빛을 좋아하지 않았다. 아름다운 얼굴이 아는 눈을 가지면 그건 더 이상 상식이 아니라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혼담이 끊겼다. 대신들이 물러났다. 왕이 더 묻지 않았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피했다. 그때부터 윤서연에게 접근하는 방식도 바뀌었다. 혼담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사랑이 아니라 검증이었다. 그녀를 얻으려는 사람들보다 그녀의 입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다. 어느 날 윤씨 집에는 다시 사람이 왔다. 이전처럼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문패를 거쳐 들어왔다고 전해진다. 겉모습은 점잖았고 말투도 공손했지만 그 공손함 뒤에는 칼날 같은 계산이 있었다. 그 남자는 윤경원에게 말했다. 규수께서 혼인하지 않으신다면 세상은 오히려 더 말할 것입니다. 말이 커지면 귀에 들어갈 곳이 생깁니다. 그곳은 규수께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입니다. 윤경원은 차를 따르며 물었다. 협박이냐? 남자는 웃지도 않고 대답했다. 경고입니다. 협박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윤경원의 손이 잠시 멈췄다고 한다. 그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다. 그날 밤이 협박이었다면 지금은 정리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날 밤 윤경원은 딸에게 물었다. 서연아, 너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
윤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경원이 다시 묻는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하느냐? 윤서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처음으로 아주 구체적인 말을 했다고 전해진다. 아버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정답이었다. 그리고 그 정답 때문에 윤서연은 더 위험해졌다. 그녀는 그날 이후 더 조용해졌고 더 단단해졌다.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낭비하지 않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윤서연은 종종 밤에 별채로 내려갔다고 한다. 별채는 창이 낮고 담이 가까운 곳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종이에 무언가를 기록했는데 그 기록은 끝내 남아있지 않다. 다만 윤씨 집안의 가장 깊숙한 상자에서 단 한 장이 나왔다고 전해지는 야사가 있다. 그 종이에는 문장이 길지 않았다. 그녀는 누굴 고발하지도 누굴 원망하지도 않았다. 나는 본 것을 말하지 않기로 했다. 말하면 죽는 사람이 생긴다. 말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누군가가 그 글을 읽고 떨었다고 한다. 그래서 다시 묻어버렸다고 한다. 그 한 장이 진짜였는지 누가 꾸민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그 문장만큼은 윤서연이라는 여인을 설명하기에 충분했다. 윤서연이 글을 남겼다는 이야기는 공식 기록에는 없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퍼진 속도는 기록보다 빨랐다. 누가 먼저 입에 올렸는지 알 수 없었고 누가 들었는지도 분명하지 않았다. 다만 이상하게도 그 소문은 언제나 같은 결론으로 끝났다. 그 여인은 너무 많이 알고 있다. 그 말은 곧 다른 말로 바뀌었다. 그 여인은 입을 열면 안 된다. 그 무렵 조정에서는 은근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였지만 몇몇 관리의 자리가 바뀌었고 어떤 이는 이유 없이 지방으로 내려갔으며 어떤 이는 병을 핑계로 더 이상 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는 늘 설명되지 않는 공백이 있었고 그 공백의 끝에는 윤서연의 이름이 어렴풋이 붙어 있었다. 왕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린 것은 그 소문이 한창일 때였다고 전해진다. 측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전하, 윤씨집 교수에 대한 말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사옵니다. 왕은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다. 그 아이가 무엇을 했다는 말이더냐? 측근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옵니다. 왕은 그 말에 웃었다고 한다. 짧았지만 의미를 아는 자에게는 충분히 무거운 웃음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가 가장 위험한 법이지. 그 이후 왕은 단 한마디만 덧붙였다. 그 이름은 더 이상 입에 올리지 말라. 그 말은 명령이었고 동시에 보호였다. 그러나 보호란 언제나 양날을 가진다. 지켜진다는 것은 동시에 감시된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날 이후 윤씨집 주변의 기척은 더 정교해졌다. 이제는 눈에 띄는 사람조차 없었다. 대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자체가 계속되었다. 그것이 바로 권력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이었다. 윤서연은 그 변화들을 느끼고 있었다. 사람이 사라지는 방식, 말이 사라지는 방식, 그리고 질문이 사라지는 방식까지도. 그녀는 알았다. 이제 자신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 마지막 혼담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중개인이 아니었다. 직접 찾아온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고 소개할 필요도 없다는 태도로 앉았다. 교수의 이름을 오래 들었습니다. 윤서연은 차를 따르며 고개를 숙였다. 이제는 들을 이유가 없을 텐데요. 남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직접 왔습니다. 그는 혼인을 제안하지 않았다. 조건도 날짜도 말하지 않았다. 대신 이런 말을 꺼냈다. 교수께서 평생 혼인하지 않으신다면 그 선택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윤서연은 그제야 그를 바라보았다. 어떤 도움입니까? 사람들의 기억에서 교수를 지워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끔찍했다. 존재를 지운다는 것은 보호가 아니라 삭제였기 때문이다. 윤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건 도움이 아닙니다. 그건 마무리죠. 남자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렇다면 다른 길을 택하셔야 합니다. 윤서연은 조용히 되물었다. 다른 길이란 제가 말을 하게 되는 길입니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곧 인정이었다. 그날 밤 윤서연은 별채에서 거의 잠들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낯선 사람에게 분명한 말을 남겼다. 제가 입을 열면 당신들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 입을 열게 만들려고 한다면 그땐 제가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그리고 그 경고는 통했다. 그 이후 윤씨 집에는 더 이상 사람이 오지 않았다.
혼담도 조사도 경고도 없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가 동시에 뒤로 물러났다. 윤서연은 그렇게 세상에서 한 발짝 벗어났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잊으려 했지만 잊을수록 더 선명한 빈자리를 느꼈다. 세월이 흘러 그녀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고 이야기만 남았다. 그 이야기조차 점점 짧아졌다. 아름다웠다. 혼이 나지 않았다. 이유는 모른다. 마침내 기록에는 그 문장 하나만 남았다. 그 규수는 끝내 혼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야사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인다. 그 여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꿨다. 조선에서 말하지 않는 여인이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었던 이유였다.